은행 로비에 쏟아지던 한낮의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뻔했던 그날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꺼이 갇히려 했던 그날 말이죠. 손주 학원비를 입금하러 간 동네 은행에서 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라고요. 한 중년 남자가 제 며느리 수진이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은행 지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다가가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는 거요? 이 직원이 고객인 나한테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니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오? 그래서 무릎까지 꿇려야 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을 때 지점장이 나서며 말했죠.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처리할 문제이니. 어머님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수진이가 저를 올려다보는 걸 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당장 일어나세요, 수진아. 제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요? 아직 사과도 안 끝났는데. 사과요? 제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릎까지 꿇어야 합니까? 이 직원이 내 계좌에서 돈을 잘못 이체했다고요.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돈은 다시 돌려받으셨습니까? 그야. 조치는 취했지만 조치를 취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로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 며느리를 무릎 꿇려야 합니까? 그때 그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실수?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직원은 당장 잘려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은행과 거래해온 저의 통장이었죠.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려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제 예금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뱃속엔 이미 손주가 자라고 있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하면 돼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시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매일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너무 애매했던 거죠. 경력직으로 보기엔 경력이 부족하고 신입으로 보기엔 나이가 많았어요. 민수야, 우리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꼭 다시 취직할 거예요. 엄마 노후 자금 건드릴 순 없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8개월까지 임시직으로 일했어요. 편의점, 카페, 심지어 전단지 돌리기까지.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젠 그만 쉬어라. 몸이 상하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속으로만 안타까워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제 연금으로는 제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 현이가 태어났습니다. 3kg도 안 되는 작은 아기였어요. 수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랬던 걸까요?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입원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 수진아. 내가 현이 돌볼 테니까 넌 몸이나 추스려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생활비, 아들의 실업급여마저 끊기자 우리 집은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은행 계약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게요. 어머니, 제가 이 일만 붙으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아침 수진이는 몇 년 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힘없이 바른 립스틱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어요. 수진아, 떨어져도 괜찮다. 다른 기회도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꼭 붙어야 해요. 제가 우리 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처럼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붙었어요. 은행에 붙었다고요. 수진이는 현이를 안고 제게 달려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수진아.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민수 오빠 취업할 때까지 버틸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식구는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비록 제일 저렴한 치킨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진이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6시에 들어오는 긴 하루였어요. 저는 손주 현이를 돌보며 며느리를 기다렸죠. 어머니, 오늘 첫 월급 타면 어머니 옷부터 사드릴게요. 아이고, 나는 괜찮다. 내가 필요한 거 사거라. 아니에요. 어머니가 현이 봐주시는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그런 말에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규직들이 기피하는 일들이 모두 수진이에게 쏟아졌죠. 어머니, 오늘 고객 한 분이 화가 나셔서 제가 1시간 동안 사과를 드렸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실수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만 따지시는 거예요. 정규직 선배들은 다들 자리를 피하시고 그런 날이면 수진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수진아,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아니에요, 어머니. 이 일은 제가 꼭 지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 현이 키울 수 있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꼭 정규직 되고 싶어요. 그러면 급여도 오르고 복지도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최선을 다해봐라. 엄마가 응원한다. 수진이는 그날부터 현이를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금융 자격증 공부를 하며 눈이 충혈되도록 책을 들여다보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수진이의 이름은 없었어요. 어머니, 저 떨어졌어요. 그날 수진이는 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옆에서 함께 울었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수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그저 취업이 안 되어서 우울한 거라고만 생각했죠. 민수야, 밥 먹어라.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 나중은 무슨 나중이니? 벌써 저녁인데. 식욕이 없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투를 쓴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이도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밤에 혼자 술을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술? 민수가? 예. 방에서 나는 냄새가 술 냄새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시고. 저는 그날 밤 아들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들어가도 되겠니?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어요.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방 안에서는 확실히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야, 너 술 마셨니? 조금만 마셨어요. 왜 그러니, 아들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라.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35살 장성한 남자가 제 무릎에 머리를 묻고 흐느꼈어요. 엄마, 저 정말 못난 놈이에요. 아내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애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힘든 시기일 뿐이야. 곧 좋아질 거다. 아니에요, 엄마. 안 좋아져요. 면접을 100개 넘게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나를 뽑아주는 곳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이제는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죠. 오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무슨. 뭐가 좋은지 말해줘요.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해요. 그런 대화를 엿듣게 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가난이라는 무게 앞에서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괜찮다.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이따 집에서 먹을게요. 며느리는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아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 방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아들이 들고 있는 통장을 보니 수진이의 월급에서 거의 절반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오빠, 그건 설명해봐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대출 이자 갚았어요. 안 갚으면 연체가 돼요. 대출? 무슨 대출?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가 현이 나을 때 병원비를 대출로 처리했다는 거요. 그것도 저와 아들 몰래. 그날 밤의 다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빚까지 지면서. 말해봤자 오빠가 더 힘들어할까봐. 제가 알아서 갚으려고 했어요. 알아서 갚긴 뭘 알아서 갚아. 이렇게 숨기면서 살려고 결혼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라. 수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죠.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수진이에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고액 고객 담당도 하게 됐어요. 그게 좋은 거니? 업무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적을 올리면 정규직 전환에 유리하대요. 며느리의 눈에 다시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먼저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새벽에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죠. 수진아, 괜찮니? 어머니, 죄송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러니?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한테 혼나는 꿈이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분이 계속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꿈이었어요. 얘야,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실제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하지만 제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어서 말해봐라.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고객 한 분이 제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제가 업무 처리 중에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분이 1시간 넘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지점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다행히 해고까지는 안 됐지만 경고를 받았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수진아, 그만둬라. 그런 데서 일할 필요 없어.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이 일마저 잃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에요. 며느리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진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수진이가 몰래 진통제를 먹는 걸 봤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프니? 아,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두통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안색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이래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계약직이라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다음 주에 정규직 전환 심사가 또 있대요. 또, 지난번에 떨어지지 않았니? 이번엔 달라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 채용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엄마, 저 취직했어요. 드디어 취직했다고요. 1년 반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정말이니 민수야?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했죠. 수진아,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고생 많았어.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오빠 취직한 거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희망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2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 또 떨어졌어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실적이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낮았대요. 그리고 고객 불만이 몇 건 있었다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수진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내가 벌잖아. 내가 굳이 그 은행에서 계속 일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오빠. 저도 일해야 해요. 오빠 혼자 벌어서는 부족해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월급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빠듯했어요.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현이 육아비까지 돈은 항상 모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점을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지점을 옮긴다고? 왜? 본부에서 인력 재배치가 있대요. 계약직들 중 몇 명을 다른 지점으로 보낸대요. 그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새로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좀 더 먼 곳이었어요. 출퇴근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수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새 지점이 좀 바빠요. 고객들도 많고, 그래도 사람들은 좀 나으니? 글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며느리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팔에 난 멍을 봤어요. 수진아, 이게 뭐니? 어디 다쳤니? 아, 이거요? 그냥 출근할 때 부딪혀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왜 그러니? 며칠 전부터 목이 좀 이상해요. 병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긴 무슨.
당장 병원 가봐라. 하지만 수진이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은행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그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손주 현이의 학원비를 입금하러 수진이가 일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은행을 이용했는데 그날따라 길을 가다가 수진이 은행 간판이 보여서 들어간 거였죠. 혹시 수진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은행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제 며느리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수진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죠. 사과하세요.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 착하고 열심히 사는 며느리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진정하라고요? 이 직원이 내 돈 100만 원을 잘못 이체했는데 진정을 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왜 무릎을 꿇고 있니? 그때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관계없는 사람은 나가 있어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수진이에게 다가가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서세요, 수진아. 당장 일어나라고요.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정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릎까지 꿇어야 합니까?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이시죠? 당신 부하 직원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고객님께서 워낙 화가 나셔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손님이 화가 났다고 직원을 무릎 꿇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소? 이 직원이 내 돈을 잘못 이체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것과 무릎을 꿇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돈은 다시 찾으셨습니까? 그야. 조치는 취했지만 조치를 취했으면 됐지. 왜 계속 여기서 난리입니까?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오래 무릎을 꿇고 있어서 감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 치우세요. 제 며느리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며느리? 아, 그래서 감싸는 거군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이 직원은 해고돼야 마땅하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은행과 30년 넘게 거래해 온 제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지점장님, 제 예금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필요까지는.
필요 있습니다. 제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예금액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일단 사무실에서. 진정하라고요? 제가 왜 진정해야 합니까? 제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을 때는 진정하라고 안 하시더니 제가 예금 찾겠다니까 진정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그러시는 거요? 고작 몇백만 원 가지고 호들갑을. 저는 통장을 그 남자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3억입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제 평생 모은 돈이고 제 노후 자금입니다. 이게 적어 보입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점장은 완전히 당황한 얼굴이 됐고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필요 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여기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고객들한테 혼나고 정규직도 못 되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텨온 게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객 한 명 잘못 응대했다고 실수 한 번 했다고 무릎까지 꿇려야 합니까? 이게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무릎까지 꿇리는 건 좀. 분위기가 변하자 그 남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직원이 워낙 실수를 심하게 해서. 실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내 돈 100만 원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돈은 돌려받으셨습니까? 그야. 시간이 좀 걸렸지만 받긴 했죠. 돌려받으셨으면 됐지. 뭐가 더 문제입니까? 문제? 내가 2시간이나 여기서 기다렸다고요. 2시간이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릎 꿇린 겁니까? 2시간 기다린 게 그렇게 억울하셨습니까? 그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는 거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게 아니야. 지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더 철저히 만들고. 매뉴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직이라고 정규직이 아니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로비의 다른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공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고객한테 1시간 동안 서서 사과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도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객이 던진 서류에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지점장님은 그냥 제가 참으라고만 하셨어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지점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여기서 3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그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뿐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약직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서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비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소.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이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진심으로요. 뭐라고요? 아까 제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 그렇게 소리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이 사과할 차례입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하면서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수진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분, 제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은행 본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지점장과 본부 임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도 제 옆에 있었죠. 어머님, 이번 일로 저희 은행이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뀌어야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에 수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입니까?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진 씨는 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고객 평가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만 정규직이 되는 겁니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요? 임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빨리 개선해 주세요. 제 며느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희를 아들이 놀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던데.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규직 됐어. 뭐라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어머니 덕분에. 수진이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 모욕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다, 수진아. 내가 견뎌낸 거야. 내가 3년 동안 버텨준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란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왜? 정규직이 됐는데 왜 그만둔다는 거니? 어머니, 저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 기억이 떠올라요. 무릎 꿇고 있던 그 순간이.
수진이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꿔요. 고객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꿈, 다시 무릎을 꿇는 꿈.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다, 수진아. 그만둬도 괜찮아. 내 건강이 먼저다. 하지만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단다.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아들도 수진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열심히 벌게. 넌 좀 쉬어. 오빠,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취직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한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매일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작은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은행보다 적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상담한 분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대요. 제가 그분 도와드렸어요. 그래, 잘했구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날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손주 현이도 이제 6살이 되어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할머니, 저기 봐요. 비둘기예요. 그래, 현아. 조심해서 다녀라. 벤치에 앉아 현이를 바라보는데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수진아? 그때 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강해서 버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수진이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게 뭔지. 가족은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수진아.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때 아들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여기요, 엄마, 수진아. 고맙다, 민수야.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능했죠. 수진이 혼자 고생하게 만들고. 민수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인정해야 해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수진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지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응. 고마워, 수진아.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있어요. 글? 네. 제 경험을 담은 글이에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좋은 생각이구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제가 일으킨 소동이 뉴스에 보도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은행업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게 바뀌고 있대요. 수진이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처우 개선, 고객 갑질 근절 대책,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대요. 정말? 네. 어머니가 시작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도 배웠어요.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제가 한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손주 현이의 7번째 생일입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놓고 우리 가족 넷이서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변호사 될 거예요. 변호사? 왜?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현이의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현아. 훌륭한 변호사가 되거라. 할머니가 응원할게. 케이크를 자르며 저는 문득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아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수진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수진이처럼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가족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가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